네, 우선 그 자리를 만들어주신 디지털 헬스케어 연합포럼께 감사드리고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메디컬 IP 리서치 사이언스 디비전의 김종민 리더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메디컬 IP 의료 영상 인공지능 솔루션 소개입니다. 우선 저희 메디컬 IP는 AWS, 엔비디아와 파트너를 통해서 의료 형평성에 대해서 항상 가치를 추구하고 있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수의 메디컬 이미지를 활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선은 제가 이러한 장표로 저의 PPT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이게 보시면은 2000년 3월쯤입니다. 사실 벌써 아주 오래된 이야기 같고 많이 지나간 이슈 같지만 사실 이쯤에서는 그 코로나 때문에 아주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당시에 메디컬 IP는 이 코로나를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사실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코로나를 단순히 이제 그런 PCR 검사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이걸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을까, 중증도를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코로나가 초창기였고 지금이야 사실 몇만 명대가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초창기만 해도 하루 확진자 수가 사실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경우에 보시면은 지금 한 900명쯤 됐었기 때문에 약 3월까지 모아진 데이터를 다 합친다 그래도 사실은 만 케이스가 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사실 이때 많은 시도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데이터가 쌓여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코로나를 빨리 확인하기 위해서 이러한 중증도를 확인하는 프로세스를 데이터를 레이블링을 빨리 하는 것 역시 중요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했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의료 영상이 들어왔을 때 이 영상을 저희 내부, 그러니까 회사 내부에 메디컬 컨텐츠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해부학 전문가들, 이 첫 번째로 레이블링을 진행한 다음에 이를 원격으로 MD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정답 데이터를 만들었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해서 초기 모델을 생산을 했습니다. 초기 모델을 생산했을 때는 이 초기 모델 자체는 당연히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약간의 부족한 모델을 보이게 될 거고요. 이러한 부족한 모델을 통해서 역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메디컬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보정을 하고 이를 원격으로 확인한 후에 역시 이를 트레이닝으로 반복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반복함으로써 완전 자동화된 모델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실제로 배포했고 그 당시에 저희가 여기 보시면은 약 4월, 그러니까 팬데믹이 선언되자마자 거의 저희가 모델을 배포를 했고요. 이를 통해서 사실은 전 세계 50개국 이상 그리고 이제 1,500개 기관 이상에서 다운로드해서 그 당시에 상당히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배포할 수 있었던 거는 메디컬 IP의 기존에 잘 짜여진 프로세스 이외에도 AWS라는 이러한 존재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확산이 빠르게 될 수 있었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AWS 실제적으로 코로나 우수 사례로 해서 여러 지속적으로 레퍼런스가 소개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사실 이게 코로나19가 생긴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3개월 만에 나온 프로그램인데요. CT 영상을 넣었을 때 이러한 형태로 이제 코로나 폐렴을 이제 정량화 시킴으로써 이 환자의 중증도를 모니터링하고 단순히 기존에 걸린 환자들이 있다 없다라는 게 아닌 이제 CT 영상을 통해서 이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나아가서 저희가 뭐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그 의료 형평성을 위해서 AWS가 지속적으로 협업을 해오고 있고요. 사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가장 중요했던 것들은 저희가 그 당시에 느꼈던 부분들인데요. 국제적으로 협력이 가능하고 데이터들이 이제 자유롭게 공유될 수 있고 익명화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하겠구나.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메디컬 IP에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그러니까 데이터 레이블링에 대한 노하우를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점들을 사실 느꼈었고
사실 지금은 약간 팬데믹이 종료되고 코로나가 발생한 시점을 봤을 때 약간 오래된 이야기 같지만 저희는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교훈을 얻었고 이를 사실 AWS를 통해서 제품화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왜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하게 됐고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기여했냐에 대한 부분이고 여기서부터는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AWS 소개하고 있는 머신러닝 을 진행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당연히 데이터를 수집하고 준비하고 레이블링을 하게 될 거고요. 이를 통해서 모델도 약간의 선택을 통해서 빌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모아진 데이터와 선택된 모델을 적절한 환경에서 훈련을 진행하게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의 환경에 맞게 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완성된 모델은 일반인이 쓸 수 있거나 상업적으로 역시 배포를 하게 되는 이러한 빌드, 트레인, 디플로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과정들이 너무 당연한 과정이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 메디컬 데이터, 메디컬 머신러닝, 딥러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A라는 병원에서 데이터를 열심히 준비해서 이를 트레이닝을 하고 배포를 했을 때 당연히 A라는 병원에서는 잘 동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이제 B라는 병원에서 배포를 하게 되면은 이것들이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B라는 병원의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그 네트워크에 투입을 해서 하게 되면은 A 병원, B 병원 모두에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되게 스케마틱하게 보여드려서 단순하긴 하지만 사실 이 이외에도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을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데이터를 가장 많이 확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료 영상에서 이렇듯 이제 신뢰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다양성을 상당히 중요시 여겨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의료 영상에는 의료기관, 그리고 의료기기 제조사, 그리고 장비, 그리고 애퀴지션 파라미터, 사실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논문을 쓰는 경우를 보면은 신뢰성, 안전성이 확보된 머신러닝 알고리즘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트레이닝 셋, 그리고 튜닝 셋, 인터널 밸리데이션 테스트 셋이 독립적으로 진행돼야 되고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익스터널 테스트 셋이 분리가 돼야 됩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트레이닝, 튜닝, 인터널 테스트 셋 같은 경우는 한 기관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고요. 하지만 한 기관에서 진행되더라도 트레이닝이나 튜닝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인터널 테스트 셋이라고 부르게 될 거고 익스터널 테스트 셋 같은 경우는 한 병원에서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병원에서 온 데이터가 되겠죠.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를 컨트롤한 디자인을 통해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결국 다양한 곳에서 데이터가 모여야지만 사실 좋은 논문이 될 수 있고 이래야지만 신뢰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머신러닝 알고리즘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거는 이제 2019년에 이제 FDA에서 신뢰성과 안정성이 높은 알고리즘을 디자인하기 위한 이러한 프로세스를 사실 제안을 한 건데요. 사실 데이터를 셀렉션하고 관리를 하게 될 거고요. 이를 통해서 모델을 트레이닝하고 튜닝을 하게 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모델을 밸리데이션을 하게 될 거고 이러한 과정이 당연히 디플로이가 되게 될 거고 디플로이된 모델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잘 동작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FDA에서 보게 되는 거는 이제 리얼 월드 퍼포먼스, 그러니까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는 이러한 실시간, 그러니까 리얼 월드 데이터에서 얼마나 잘 동작하느냐를 보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메디컬 IP에서 바디 컴포지션 솔루션으로 FDA 승인을 받은 케이스에서도 사실 저희가 받았는데요. 근데 이게 저희가 그 바디 컴포지션 솔루션을 세계 최초로 받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FDA에서도 여러 가지 저희한테 그런 리얼월드 퍼포먼스 나오냐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 질문들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사실 인종이 다양하냐. 첫 번째 저희가 제출한 거는 저희는 사실 그 동부 쪽 데이터만 제출했더니 서부의 데이터도 제출해라.
뭐 GE의 데이터만 있으니까 지멘스 필립스 또한 제출해라. 이런 식으로 인종, 지역, 벤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FDA에서는 다양성에 대한 것들을 요구하게 되고 결국 이런 것들은 데이터의 이슈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실 이런 기존에도 AWS에서 그러니까 A병원, B병원의 데이터를 모아서 연구자가 최종적으로 빌드, 트레인, 디플로이까지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고 수많은 연구자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이슈가 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병원에 있는 데이터들은 개인정보가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다른 연구자들에게 공유가 되게 됩니다. 당연히 데이터에 따라서 개인정보의 정도는 달라지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정보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연구자들에게 데이터가 제공이 되게 되고 이 데이터를 연구자는 준비를 한 이후에 트레이닝을 하고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료 영상 데이터들이 기존의 연구자들에게는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이 되는 이러한 안 좋은 지금 프로세스를 밟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필요한 과정은요. 기존의 병원의 데이터가 어떠한 비식별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런 비식별화된 데이터가 연구자에게 제공되고 훈련 그리고 디플로이가 되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안정적인 개인정보가 보호된 그러한 연구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조금 앞에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어렵지 않게 어쨌건 연구를 할 때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게 사실 논지였고요. 사실 좀 더 중점적으로 저희 소프트웨어에 넘어가기 전에 한번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살짝 정의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정보라고 하면은 뭐 이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영상 등을 통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 사실 어떠한 형태건 개인정보 I didn't get that. Could you try again? 어떤 형태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고 하면 이는 개인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가명처리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가 많이 혼동돼서 용어를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가명화 그리고 익명화입니다. 가명처리라고 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체를 대체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랬을 때 익명정보라고 하는 것은 시간, 기술, 비용 등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명 정보는 뭔가 다시 복원을 할 수 있는 정보고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고요. 익명 정보는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재식별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과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들이 결합키라는 것이 되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 가명 처리, 익명정보, 재식별이라는 것은 이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2년에 가이드라인을 이미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요.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병원 A에서 영상을 가명 처리를 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식별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가명 정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pseudo anonymization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익명 정보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게 좀 오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아래로 내려가야 되고요. 익명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anonymization이라 그래서 익명 정보 같은 경우는 이게 법적 이야기이긴 하지만 특정할 수가 없어야 되고요. 추론할 수가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일부 코호트에서 이 사람을 이런 사람이겠구나 연결할 가능성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이제 연구들에서는 익명 정보일 경우에는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것들도 있고 사실 또 중요한 거는 ISO나 IEC 20889 표준을 보면은 가명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할 수 있고 추론할 수 있고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을 추출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반드시 연구할 때 IRB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가명 정보와 익명 정보는 차이점이 있게 되고요. 사실 왜 근데 IRB를 받아야 되냐라는 거에 대한 좀 이슈가 있는데요. 사실 2020년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을 보게 되면은 안전한 가명 처리 방법이 현재 개발되지 않은 정보의 경우 가명 처리 방법이 개발될 때까지 가명 처리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정보는 정보 주체 동의하에 활용이 가능함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IRB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사실은 이러한 정보를 판단하는 주체는 당연히 데이터 심의위원회가 돼야겠지만 이런 게 구축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IRB에 위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IRB를 반드시 받아서 연구를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결국 의료 영상이기 때문에 과연 의료 영상에서 완전한 가명 처리 방법이 개발되지 않은 정보가 무엇인지 사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구글에 울트라사운드 베이비 페이스라고 그냥 단순하게 검색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기존의 초음파 영상, 사실 의료 영상에서 CT, MRI 이외에 초음파는 해상도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교과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요. 이런 초음파 영상만을 가지고도 실제 태어난 아기들의 그런 얼굴을 비교해봤을 때 상당히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영상에서 단순히 다이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정보들뿐만 아니라 의료 영상을 렌더링해서 얼굴을 보게 된다면 이 또한도 개인 정보일 수 있다는 것이 사실 핵심입니다. 그래서 살펴보게 되면은 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보면요, 사실 영상은 총 3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체외 촬영 영상 정보가 있고, 이는 대표적으로 시술 전후의 사진이 될 수도 있고요, 외상을 찍은 사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의 정보는 눈, 코, 입 등이 다 될 수도 있고 문신 등이 개인의 식별한 정보가 될 수 있고, 이는 모두 삭제 혹은 마스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상상의 환자 번호, 이름 등도 제거가 돼야 되고, 만약에 이게 다이콤 포맷이라고 하면은 메타데이터 상에 존재하는 식별자 역시도 제거가 돼야 합니다. 또 다른 게 최내 촬영 영상입니다. 대표적인 게 내시경, 엑스레이, 초음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 영상적으로도 판별이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영상상의 환자 번호 그리고 성명 등만 식별해야 되고, 그리고 다이콤 헤더의 식별자만 삭제가 돼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단층 촬영 정보입니다. 대표적인 단층 촬영이 MRI, CT 그리고 3차원 초음파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영상들에서는 당연히 앞서 말씀드렸던 영상상의 환자 번호, 성명 등이 제거돼야 되고 다이콤의 헤더 데이터의 메타데이터 제거돼야 되지만 영상의 신체 표면의 가장자리를 삭제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다른 부분과 상당히 다른 부분인데요. 단층 촬영 같은 경우는 이게 한 장 한 장 찍게 되지만 결국 이 영상을 렌더링 하게 되면은 왼쪽에 보이는 것과 같이 사람을 식별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단층 촬영에서는 영상의 신체 표면 정보 역시도 제거돼야 된다라고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기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듯이 문제는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완전하지 않을 때는 IRB 상에 허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괜찮다라고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AWS와 함께 지금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반적인 프로세스인데요. 병원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올리게 될 거고, 각 병원에서 정보를 올리게 될 겁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리서처가 데이터를 가공, 클리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준비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트레인과 밸리데이션 통해서 결국 배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그러니까 일반 병원에서 AWS를 올릴 때 개인정보가 삭제돼야 되고,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유저가
편할 수 있는 플랫폼이고, 이를 저희는 이제 AWS와 함께 iDelete라는 제품명으로 함께 개발을 하고 있고 올 8월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특히 사실 각 병원에서 이제 업로드를 하다 보니까 반드시 영상 정보와 다이컴 헤더를 포함한 개인 정보가 삭제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이 연구자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공유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유저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역시도 아주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사실 다이콤 이제 뭐 팍스 등의 시스템에서 다이콤의 헤더 정보를 제거할 수 있는 기술들은 사실 존재하긴 하는데 영상 정보에 대해서 익명할 수 있는 기술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메디컬 IP에서는 이러한 iDelete를 통해서 병원에서 영상 정보를 비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고 이러한 기술을 탑재해서 제품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CT 영상에서 렌더링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여기 눈을 빨간색으로 가려두셔가지고 지금 빨간색으로 가려두셔가지고 지금 어떤 환자인지 구별이 안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라고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메디컬 IP의 솔루션을 거치게 되면요, 기존의 안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자 하는 영역을 아무런 손상을 주지 않고 영상을 익명화하고 이를 렌더링했을 때 환자를 식별을 불가능하게 하는 이러한 솔루션과 기술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실 또 다시 중요한 거는 iDelete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적용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식별화가 불가능한 완전한 익명 데이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병원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iDelete에 올리게 되면은 iDelete를 통해서 병원 B에 공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악의적이건 실수건 어쨌건 다른 병원에 이 데이터가 유출이 되게 되더라도 기존의 개인정보에 대한 식별할 수 있는 영상이건 다이콤 헤더건 어떠한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재식별화가 불가능한 완전한 익명 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iDelete를 활용하게 된다 그러면요, 당연히 이러한 iDelete 상에서 병원 2로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내가 정보의 데이터의 소유자가 어디에 공유를 했구나 혹은 이 공유는 중단을 해야겠구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식별화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공유를 관리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어떻게 사실 보장할 수 있냐라고 단순한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데이터 프라이버시라는 AWS에서 제가 구글에서 찾아온 겁니다. 그랬을 때 AWS는 이미 GDPR, PCI, HIPAA 그리고 ISO 표준을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어떠한 데이터의 유출이 발생하지 않는 거고요. 저희 소프트웨어 역시도 모든 게 다 AWS 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의 유출 혹은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iDelete의 UI를 간단히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iDelete는 여기 이런 식으로 사실 좌우가 나눠져 있게 되고요. 그랬을 때 오리지널 데이터, 그러니까 비식별화가 되지 않은 데이터를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매칭을 하게 될 거고 반드시 비식별화된 데이터만 전송을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옵션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비식별화를 할 때 사실 그 유저가 옵션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고 기존에 존재하는 파일들을 삭제하거나 혹은 이름을 이제 연구의 목적에 맞게 아니면 모달리티도 따라서 여러 가지 목적에 맞게 이제 디아이덴티피케이션 할 수 있는 이러한 범위들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송하기 전에 내가 어떤 데이터를 비식별화했고 이 데이터 이름을 어떻게 바뀌었구나 이런 식으로 매칭이 됨으로써 비식별화 데이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반대로 내가 쉐어 링크를 줌으로써 이 사람이 몇 번 그리고 언제까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관리할 수도 있고 그걸 넘어서서 데이터 쉐어링을 끊고 싶다라고 했을 때 효율적으로 끊음으로써
앞서 말씀드렸던 데이터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에 맞게 영상 데이터 그리고 헤더 데이터들을 비식별화시킬 수가 있고요. 반대로 효율적으로 쉐어링을 함으로써 이러한 여러 가지 정보들에 대해서 소유자가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AWS와 한참 개발 중인 단계고 올해 8월에 공식적으로 릴리즈돼서 일반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가 사실 데이터를 쉐어링했을 때 가명화하고 익명화하고 이런 이슈를 넘어서서 메디컬 IP가 사실 가장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데이터 레이블링에 대한 수많은 경험입니다. 사실 데이터 레이블링에 대한 수많은 경험이 이제 축적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가 사실은 메디프로라는 소프트웨어고요. 이 역시도 이미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디프로는 이제 병원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FDA, C 그리고 MHRA 영국 인증 그리고 한국 이제 그 식약처 인증까지 모두 획득을 완료한 상황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존의 영상 데이터를 AI를 통해서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하고 이를 메쉬 에디팅 그리고 3D 모델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디지털 트윈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것은 기존에 현재 나와 있는 수많은 AI 알고리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규칙 기반의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러한 효율적인 MD와 기존 해부학 컨텐츠 팀이 협업할 수 있는 그리고 해부학 컨텐츠 팀마저도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100개 이상의 솔루션을 저희 AI 이제 아나토미들을 분류하고 제품화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이 역시도 지금 AWS 세이지메이커 아마 뒤에 이제 김현민 매니저님, 김경민 매니저님 설명을 주시겠지만 AWS 세이지메이커를 통해서 이러한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직접 유저가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액티브 러닝 개념을 지금 한참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이 유저가 직접 레이블링을 하고 모델 트레이닝을 할 때 유저가 직접 이제 트레이닝을 소프트웨어에서 하고 GPU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세이지 메이커를 활용한다거나 스스로 AI, 그러니까 딥 뉴럴 네트워크 모델은 세이지 메이커에서 구축하는 그리고 레이블 데이터는 메디프로에서 진행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직접 제공할 수 있기 위해서 세이지 메이커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마지막 어플리케이션 단계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러한 세그멘테이션 이후에 메디풀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 디지털 트윈 같은 어플리케이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또 메디풀에서 활용하는 이러한 처음부터 끝까지 데이터부터 어플리케이션까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연구들을 이러한 프로젝트, 소프트웨어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메디프로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 영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냥 이미지 인핸스먼트 이런 솔루션들과 거기에 넘어서서 그냥 3번의 드래그만으로 렁을 추출하는 이런 정답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 혹은 레디오믹스라고 의료 영상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분석하는 기능 혹은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3D 모델링을 하는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솔루션들을 통해서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메디프로에서는 메디컬 이미징 이를 통해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3D 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아주 픽사 애니메이션 수준의 애니메이션까지도 영상을 이런 흑백 영상을 구현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세스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를 요약하자고 하면은 사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초기부터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아주 단시간 내에 코비드-19을 정량화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느꼈던 부분은
국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비익명화, 공유 솔루션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상당히 크게 느꼈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코로나가 끝날 시점이지만 이러한 교훈들을 다시 발판 삼아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의료 영상을 비식별화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안을 했고, 이러한 솔루션이 8월에 공식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익명화 과정은 단순히 다이콤 헤더 정보를 지우는 것뿐만 아니라 영상 자체를 익명함으로써 완전한 익명 정보를 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저가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인터페이스 역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효율적인 데이터 레이블링 솔루션을 저희는 이미 구축을 한 상황이고, 이 솔루션은 저희가 메디프로라고 해서 구축을 한 상황이고, 이러한 솔루션을 통해서 세이지 메이커와 협업을 해서 이는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구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즈니스 파트너는 저희 앞서 설명드렸던 솔루션들은 AWS와 많은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들이 실제 아주 우수한 수준의 렌더링이 되기 위해서는 뭐 엔비디아 협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난주에 FDA 승인을 받은 바디 컴포지션 솔루션, 그러니까 디캐치란 바디 컴포지션 솔루션은 그 G 헬스케어와 함께 협업을 하고 있고, 이외에도 여러 회사들과 함께 협업을 하면서 저희의 그런 의료 형평성, 의료 평등에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이고,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다음 강의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종민 선생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유익했던 것 같고 궁금했던 부분들도 많이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줌 웨비나에서 거기 보시면 Q&A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질문창에 올라온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잠깐 기다리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 딜리트를 통해서 재식별화가 불가능한 이제 이러한 그 솔루션이 곧 릴리즈 될 거다, 이제 이러한 안내를 좀 주셨던 것 같고, 네. 두 번째로는 메디프로라고 하는 것이 이미 그 AWS와 협업을 통해 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두 가지를 안내를 주셨던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이거를 잘 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마 쉽게 하실 수 있겠지만, 잘 모르거나 약간 초보이신 분들은 약간 진입장벽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좀 도움의 말씀을 주신다면 어떻게 단계별로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안내를 주시면 어떨까요?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저희 직원들이 가셔서 진행을 해드릴 부분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뭐 저희 회사에 문의를 주신다면 당연히 찾아뵙는 게 가장 베스트 솔루션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여기서 보이는 이러한 솔루션들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 드래그만으로 럼을 세그멘테이션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 없이 그렇게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아이딜리트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에 뭐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드랍박스라든지 여러 가지 일종의 데이터 쉐어링 플랫폼들을 많이 활용하시는데, 그런 것들과 사용법 자체가 크게 상이하진 않기 때문에 이제 이용법 자체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딥캐치가 이제 미국에서 인증을 받은 것 많이 축하드리고요. 아직까지는 Q&A가 없는데 혹시라도 Q&A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직 그 질문이 따로 올라온 거는 없는 것 같아서 박수로 김종민 선생님의 저희 감사한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